자, 우리 이병헌 씨 먼저 왼쪽 바라보시고 포즈 한 번만 취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중앙 한번 바라보시고 역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병헌 씨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병헌 씨께서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매그니피센트 세븐 언론 시사회 이 관계로 조금 빠르게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오른쪽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취해주셨던 화이팅 포즈도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자간담회 우리 배우 이병헌 씨였으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매그니피센트 세븐 언론 시사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출연하신 데에 대한 소감도 역시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실 이 영화에는 정말 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나머지 6명은 다른 데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또 홍보들을 각각 하고 있어서 오늘은 혼자서 이렇게 단촐하게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이지만 이 영화가 저한테 다가오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 시절에 한 대여섯 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항상 아버지하고 주말의 명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황해진이라는 영화도 그때 당시에 제가 본 걸로 기억을 어렴풋이 하는데 그 시절에 그 영화를 보고 이 다음에 커서 카우보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꿈을 꾸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서 카우보이는 안 됐지만 배우가 돼서 그 영화에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의미고 또 캐스팅된 순간부터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화를 보여드리게 된 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영광이고 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어렸을 적 그 직접 보셨던 그 흠모하던 영화의 역할로 직접 출연하게 되셔서 정말 소감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제가 알기로는 이 토론토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는데요.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우리 이병헌 씨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바로 어제 토론토에서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을 보셨을 텐데 현지 반응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7인의 무업자 중 한 명으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참석하신 기분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든 배우들이 같이 함께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제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정말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다들 포옹하고 서로 너무 반가워하고 또 그렇게 그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한 1000명이 넘는 듯한 그런 관객들과 함께 영화제에서 제가 출연한 영화를 본다는 것만큼 배우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흥분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의 리액션이 다 너무 감사했고 또
저 또한 너무 즐겁게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럼 오늘 최초로 베일을 벗은 영화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보신 우리 기자님들께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쪽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원하시는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가운데 뒤쪽에 계신 것 같네요. 예, 하라드 경제 문화체내주 김재범 기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먼저 동양권 배우가 이런 그 블록버스터 그 장르를 가리사는 블록버스터 쪽에서 이제 선역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라고 좀 알고 있고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아까 이병헌 씨 같은 경우 개인적인 어떤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병헌이 출연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의 빌리 락스 역을 기점으로 헐리우드에서 동양권 배우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은데 중심에 계신 이병헌 씨가 느끼는 현지 반응이라든지 제작자분들이라든지 영화 관계자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영화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질문을 드리자면 서부극은 개인적으로 이병헌 씨가 좀 두 번째시잖아요. 놈놈놈 때 만주골판에 한국형 서부극이 한 번 나오셨었고 이번에도 그러셨었는데 내내 흙먼지 많이 마시면서 찍으시던데 흙먼지 고통으로는 만주가 좀 더 세시던가요? 미국 서부 쪽이 좀 더 세시던가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악역을 하고 또 선한 역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감흥이 저한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남다르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분들은 악역이다 선역이다가 되게 큰 기준점이 될지 모르지만 연기를 하는 배우는 어설픈 선한 역보다 확실한 임팩트 있는 악역이 더 매력적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남다른 어떤 감회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분명 이 역할은 1960년대 그 원작에서 제임스 코번이 했었던 역할이 디벨롭된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양인을 캐스팅하지 않아도 될 역할을 어쨌든 간에 감독이 그리고 제작자들이 다 동의한 가운데 저를 캐스팅했다는 것에 저는 더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제가 만족스러워할 만한 이번 작품에서의 성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토론토 가서 정말 한 100군데 정도 TV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의외로 참 많은 분들이 놈놈놈을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놈놈놈에 이어서 두 번째 서부극인데 어땠냐고 어떻게 달랐냐고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외국의 영화 기자들도 상당히 미국의 영화 기자들도 상당히 한국 영화에 관심을 많이 두고 또 많이 즐겨서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힘든 걸 따지자면 놈놈놈 때보다 이 영화가 더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40도가 넘는 온도 기후라고 하더라도 습도가 천지차이기 때문에 중국은 흙먼지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위 자체만 따지자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루이지애나는 정말 90%까지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한두 시간 가장 더운 날씨에는 모두가 다 내부로 들어가 있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햇빛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서 앰뷸런스는 항상 대기하고 있었고
또 그 루이지애나는 워낙 늪지대 그리고 습한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스텝들 중에 그 뭐 조명 스텝이 있고 카메라 스텝이 있고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뱀 잡는 스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뱀만 잡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계속. 그리고 악어 그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되게 이국적인 환경인데 뭐 악어를 잡으러 다니고 뱀을 잡으러 다닌다니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크리스 프렛의 경우에는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점심 시간만 되면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그 늪에서 그 늪인지 호수인지 하는 거기서 낚시를 항상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점심 때 먹을 생선을 거기서 잡아서 저희 점심 먹는 데 와서 주방장한테 이걸 좀 구워달라고 해서 그걸 항상 먹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자 제가 또 계신가요? 또 저 뒤쪽에 계신 것 같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선다큐멘터스타의 장은경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두 가지 드릴게요. 그 에다노크와의 브로맨스가 인상 깊었는데 함께 호흡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앞에 질문이랑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배우 이병헌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다노크하고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가장 친한 친구이고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형제와도 같은 그런 친구고 의리를 자랑하는 사이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의도적으로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뭐 서로 촬영이 없는 날에 같이 뭐 술도 한잔 하고 또 에다노크는 식구들이 그 자주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식구들하고 또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 그 촬영 맨 마지막 날엔 에다노크는 사실 정말 되게 아티스트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되게 문학적이고 책을 두 권을 이미 발간을 했었고 세 번째 책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마지막 날 촬영이 다 끝나고 저한테 세 번째 책인데 이게 첫 번째 초판이라고 저하고 크리스 프렛한테 각각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이 너무 고마웠었어요. 여전히 그때 에다노크가 저에게 그 세 번째 자기 책의 초판을 선물했을 당시가 떠오르고 그런 어떤 훌륭한 배우 그리고 제가 예전에 팬이었었는데 그런 배우와 친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배우로 이번 영화를 통해서 딱히 어떤 걸 얻고 싶다 뭐 이런 것보다는 모든 영화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영화가 그랬듯이 조금씩 그게 어떤 식의 영향이든 좋은 쪽의 영향이 끼쳐져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역할을 또 새로운 영화를 내가 만나게 되는데 그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박창희 먼저 그 안청 감독은 이미 놈놈놈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박창희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한 번도 그 캐릭터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저도 영화를 찍기 전에 다시 한번 황야의 진 오리지널 보고 제임스 코번이 연기한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보고 그 역할을 고스란히 따라가기보다는
감독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서 새롭게 좀 디벨롭된 그런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감독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박찬희보다는 제임스 코번이 물론 제임스 코번을 따라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임스 코번의 정서적인 측면이 훨씬 더 아마 많이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두 번째 질문 내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이제 웨스트물이다 보니까 첫 번째 찍으셨던 거에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한번 웨스턴 서부극을 찍어봤으니까 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말 타는 거나 총을 다루는 거라든가 또 칼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훈련을 해야 되고 다시 연습해야 되고 하는 그런 수밖에 없었던 상황 기억이 났는데 예를 들면 말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배웠던 말 타는 방식과 실제 웨스턴의 스타일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내 몸에 배게 하는 것이 좀 훈련이 필요했고 총도 왠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계속 돌리거나 내가 정말 손에서 이렇게 계속 내가 가지고 놀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는데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칼 또한 뭐 G.I. 조에서 검을 써보긴 했지만 역시 또 스타일을 좀 바꿔서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 또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새로운 기술들을 연습을 했어요.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왼쪽 뒤쪽에 있는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주간지 매거진 장성란 기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영화가 오락적 재미뿐만 아니라 여러 인종이나 또 성별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올바르고 공평하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특히 빌리와 또 에다노크 캐릭터가 형성하는 관계가 뒤로 갈수록 오히려 빌리가 그 사람을 챙겨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 발전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락적으로는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그 맨 뒤에 펼쳐지는 대전투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액션을 아주 뛰어난 촬영과 편집으로 보여주는 것만 봐도 이 현장에서 이걸 찍으셨던 배우분도 이 영화의 이 전투씬의 액션의 어떤 규모나 이게 다른 영화랑 다르게 실감하셨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찍으시면서는 배우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에다노크하고의 그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그려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어요. 게다가 안투안 푸쿠아 감독의 그 스타일 자체가 배우들에게 많은 부분을 열어주는 그런 감독이에요. 그래서 에다노크하고 저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디벨롭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럼 니네들이 한번 써볼래? 그럼 니네들이 한번 그 씬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한번 얘기해 줄래? 라는 그런 형태로 계속 영화 촬영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 그 종탑에서의 시퀀스는 에다노크하고 저하고 거의 대사들을 서로 만들고 상황을 좀 만들어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시퀀스이고 지금까지 다른 영화에서 어떤 애드리비 허용이 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건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습기도 없고 약간 어떤 제안을 하기도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용기도 안 나고 해서 그저 대본에 철저하게
대사에 철저하게 그냥 제가 할 것만 딱딱 하고 말았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열려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씬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작가인 것처럼 감독한테 컨펌 받고 원래 대본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그런 씬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또 어떤 새로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 죄송하죠. 후반 액션 장면의 규모나 스케일이 남다른 네. 것 같아서 그 시는 한 거진 2달 가까이 찍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영화와 좀 비교를 하자면 정말 슈퍼 히어로물들이 저는 사실 그런 영화도 좋아해요. 장르에 관계없이 저는 어떤 영화도 뭐 SF, 사이파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사실 그런 홍수에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잖아요. 그런데 참 많은 CG 그리고가 들어가고 또 블루매트 뒤에 펼쳐놓고 연기하고 그런 영화를 찍기도 하고 또 많이 보기만 하다가 직접 정말 아날로그 액션을 찍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말 타고 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저하고 에다노크가 저 위에서 총을 빵빵빵 쏘면 거짓말처럼 내가 명사수인 양 몇 명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막 떨어져서 죽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위에서는 되게 편안하게 하지만 저 아래에서는 얼마나 지금 괴로울까라는 생각도 들고 모든 것을 다 직접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빌리가 싸우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싸운다라는 게 대본에는 항상 그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 영화의 스턴트맨들은 대부분 말과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에 특화된 그런 스턴트맨들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칼로 하는 액션 같은 것들을 저한테 합을 맞춰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액션 씬들마다 제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고 조금씩 찍어 나가다가 도저히 연기하고 액션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정동 감독한테 SOS를 청했어요. 다행히 한 5일 정도, 6일 정도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멀지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흔쾌히 또 정동 감독님이 날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투안 감독한테 소개를 하고 이분이 내 액션 합들을 짜주실 거다. 잘 부탁한다고 또 안투안 감독이 또 인사를 하고 그래서 그 며칠 동안 한 3, 4일 동안 정동 감독하고 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 액션의 합을 아주 많은 부분 적용시킬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마을 주민들한테 칼을 가르치는 부분은 대본상에는 빌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칼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한 줄만 딱 나와 있는 대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빌리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네. 다음 또 우리 기자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칠린의 사무라이와 오리지널 황해의 진과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주제와 구조예요. 7명의 각기 다른 배경과 각기 다른 히스토리와 그리고 각기 다른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법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엄청난 숫자의 악당들에게 위협받고 있는 힘든 마을의 사람들을 구한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세 영화의 공통된 부분이고 그 나머지의 각각의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나 또 캐릭터들은 다 세 영화 다 모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캐나다 토론토 영화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리메이크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마 배우들도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감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비교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리메이크를 하는 이유는 그 전 영화가 워낙 큰 영화고 명작이기 때문에 또다시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아마 떨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앤토안 감독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 맞는 서부 영화를 심지어 젊은 사람들까지도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서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좋았고 뭐 저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야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딱 그런 것에 대한 포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운 좋게 미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가장 어쩌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배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의 것은 계획한다고 다 되면 그리고 야망을 갖는다고 다 되면 누구나 다 야망만 갖고 있겠죠. 근데 앞으로 내가 또 어떤 나라에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 늘상 기다리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늘상 저도 다음 작품에 대한 그런 감정이 항상 그렇게 있어요. 네, 항상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부탁드릴게요. 추석에 뭐니 해도 서부 영화죠. 그 약간 어떨 때는 한국 영화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미국 영화를 가지고 와서는 또 밀정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밀정이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둘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다른 명절보단 추석에는 서부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이병헌 씨의 내적 갈등이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나만 드려보도록 할 텐데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듯이 이 명절에는 항상 많은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우리 많은 관객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가지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끝인사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명작의 클래식한 스토리에 안토ine 푸쿠아 감독만의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아주 쿨한 그런 터치와 또 아주 통쾌한 액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제임스 호너가 불행하게 영화를 찍는 제작 기간 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7곡을 안천 감독에게 주고 그리고 떠났고 영화를 끝나고 맨 마지막에 들으셨겠지만 황야의 7인의 오리지널 테마송이 흘러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워낙 그 이전 서부 영화들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런지 그때 그 어떤 감흥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어떤 서부 영화에 대한 향수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헌 씨의 영화에